자, 오늘 여러분하고 해야 될 내용이 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연습문제 좀 해봤나요? 사람의 유전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몇 페이지만 보내볼까요? 182페이지 15번. 182쪽, 182페이지 182쪽으로 15번. 15번 문제. 혈액형이 A형인 아버지와 AB형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의 자녀가 있는데요. 혈액형 유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어요. B형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죠? B형이면 BB입니까? 아니면 BO입니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버지가 A형이래요. 어머니는 B형이었습니다. 일단 이 B는 아버지에서 B가 왔어야 되겠습니다. 그지? 어머니는 AO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네요. BB일 수는 없습니다. BO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BO 어디 있습니까? 2번. 예, 2번에 B와 O 붙어서 2번이 될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네. 페이지 4번. 179쪽으로 4번 문제. 다음 내용은 고양이 털 색깔 유전의 형성입니다. 해놨네요. 그치? 그래서 고양이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약 10개 정도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각각 다른 염색체에 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양이 무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중 삼색 고양이, 거북 무늬 고양이를 만드는 X 염색체에 있는 털 색깔 대리 유전자는 라지 B가 주황색, 스몰 b가 검정색 유전자인데요. 공동 우성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고양이 털색은 주황색, 검은색, 거북 무늬 즉 주황 플러스 검은색으로 암스빈도가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수컷은 X 염색체에 주황색이 있습니까? 검은색이 있습니까?로 판단될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암컷은 X에 BB 들어오면 주황색, X에 스몰 b 들어오면 검은색인데요. 라지 B와 스몰 b가 들어오면 거북 무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거북 무늬는 고양이 털색이 부분적으로 주황색이 나타나는 것과 검정색이 나타나는 것이 혼합되어 있는 무늬고요. 즉 라지 B, 스몰 b인데요. 라지 B, 스몰 b의 표현형이 세포마다 라지 B 또는 스몰 b로 무작위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은 X 염색체의 불활성화 기작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주황색 고양이 수컷. 자, 수컷이라고 했는데요. 수컷이 주황색이랍니다. X 염색체의 주황색을 라지 B로 삼았습니다. Y 염색체하고 상관이 없죠. 되겠습니까? 다음 검은색 해놨습니다. 검은색은 암컷인데요. 암컷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X의 스몰 b와 역시 X의 스몰 b 이걸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네. 가능한 털 색깔 퍼즐을 맞춰보십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이쪽은 라지 B와 스몰 b의 조합이네요. 이건 얼룩 무늬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이것도 어때요? 라지 B에 스몰 b가 나왔죠. 얘도 얼룩 무늬가 나올 것입니다. 얘들은 XX예요. 무슨 뜻이야? 암컷으로 나오는 거죠. 암컷은 얼룩이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스몰 b, y, 스몰 b, y. 요 스몰 b는 뭐라고? 검정색이잖아. 검정색이죠. 그래서 수컷은 검정색으로만 나오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주황이 수컷과 검은 암컷을 교배해서 나왔을 때는 얼룩무늬가 나왔다면 암컷이, 검은 무늬가 나왔다면 수컷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북 무늬 수컷 고양이가 나타난다면 했습니다. 이게 암컷이었잖아. 그지? 암컷인데요. 이렇게 얼룩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얼룩이가 수컷이래요. 라지비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성염색체의 비분리라는 이름을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지비도 오고 스몰비도 오고 와야 되는 이런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컷은 주황색과 검은색 뿐인데 주황색의 검은 무늬 고양이 나타난다면 얘는 XXY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가끔 XXY 타입이 있어요. 클라이페트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성염색체가 XXY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이긴 한데 여성성이 꽤 많이 발현됩니다. 가슴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성염색체가 한 개 더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문제 했거든요. 185페이지 35번 185쪽으로 32번 문제예요. 사람의 유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지만 사정에서 어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형제가 만났지요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당뇨병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건강했거든요 했어요.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구성은 뭐하나?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뇨란 건 유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렇진 않죠.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후천적인 영향입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당뇨 걸린 사람은 당뇨가 쉽게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뭐 결국엔 뭐 과식을 해서 뭐 다량 뭐 살도 많이 찌고 뭐 이런 그지? 뭐 비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즉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일란쌍둥이를 연구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이 현상이 어떤 사람한테 발현되는 현상이 유전에 의한 게 좀 더 많은지 또는 환경의 변화에 좀 더 많은지 그때 일란쌍둥이가 딱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꽤 많은 여러 나라에서 정말 비인륜적으로 이런 실험이 자행되었습니다. 일란쌍둥이를 일부러 서로 다른 환경에 놓아서 연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걸 공공리하지는 않습니다. 암암리는 하고 있어요. 일란쌍둥이 태어났다면은 굉장히 이런 유전 연구학자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애들 관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먹는 것도 서로 다른데 키를 보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그 말은 키는 유전의 영향이 꽤 크다 하는 시장 사람들은 좀 좌절하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일란쌍둥이 혈액형 어떨까요? 무조건 같습니다. 그잖아요. 일란쌍둥이래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란쌍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조직 검사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간이 안 좋아하면 간 이식, 콩팥이 안 좋아하면 콩팥 이식. 뭐 간단합니다.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검사할 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없습니까? 일단 오늘 진화 얘기를 해요.
진화라고 할 때 이 진자가 한자로 진자가 요 진자를 씁니다. 나아갈 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진화를 볼 때 그래서 뭔가 좀 더 고등한 생명체로 나아가는 좀 더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내포하는 게 진화인데요. 실제로 이 진화는요. 좀 더 나아진다, 발전된다의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의 종이 서로 다른 종으로 나뉘어지는 종의 분화를 진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다양성이 증가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실제로 학자들이 아니죠. 사이비들이 말하는 게 야, 이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원숭이를 백날 첫날 뭡니까? 동물에 가둬 놓고 천년이고 백년이고 한번 쳐다봐봐 사람이 되냐고. 그게 아니라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조사에서 어떤 놈은 오랑우탄으로, 어떤 놈은 고릴라로, 어떤 놈은 사람으로 극히 다른 진화의 길을, 다른 분화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게 그게 진화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진화, 종이 나뉘어졌다 하는 근거들이 있을 것이겠어요. 진화의 증거. 진화의 증거로 첫 번째, 화석상의 증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화석을 보니까 처음에는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몸집이 좀 더 커지고 더 커진 이런 그런 연속한 생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다리를 보니까 발가락이 여러 개 있어요. 반면 이쪽에 되니까 발가락이 좀 숫자가 줄어들고 얘는 아예 한 발굽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말이 처음에 살았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한 개 정도 크기만 해요. 얘네들은 어디 살았을까 하네요. 숲에 살았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숲이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먹을 풀이 많아요? 숲에 풀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풀을 먹고 싶어요. 그럼 초원으로 나가야 돼요. 초원으로. 초지가 있는 초원은 나가야 돼요. 근데 초원에는 풀만 있을까요? 자기를 잡아먹겠다는 포식자도 있죠. 포식자를 피해서 빨리 뛰어야 돼요. 작은 놈이 빨리 뛰겠습니까? 큰 놈이 빨리 뛰겠습니까? 당연히 큰 놈이 빨리 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우리 다리는 이 발만 해도 뼈가 몇 개 있습니까? 서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물론 손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손은 뭔가를 집으려고 하게, 다시 말하면 뭔가를 집겠다는 것은 이게 뭉툭한 하나의 뼈면 제대로 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개의 뼈들이 있어서 관절이 있어서 그렇게 집으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리뼈 역시 굉장히 다양한 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다양한 뼈들은 빨리 달리기 위한 뼈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족보행 두 다리로 직립해서 그래서 걷다 보니까 걸으려고 할 때 그게 맞춰서 몸의 균형을 조절하려고 하니까 뼈들의 위치, 인대들의 위치가 움직이면서 그 몸의 균형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다양한 뼈들과 인대, 근육의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빨리 달려봤자 조금만 그냥 강아지보다 못 달려요. 여러분 그 우사인 요즘에 아직도 우사인 볼트가 세계 1위 합니까? 100m 달리기로 했을 때 우사인 볼트보다 동네 토끼가 훨씬 더 빨라요. 동네 토끼 100m 달리면요 한 5초 안에 달려요. 여러분 개의 다리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개의 다리는 뛰기 위한 다리로 그지 좁혀가지고 단성을 뛰어가기 위한 그런 다리예요. 사람의 다리는 뛰기 위한 다리는 아니란 말이죠. 몸의 균형을 잡고 걷기 위한 경우에 따라서 한 발로 걷기 위한 그죠?
동물보고 한 발로 서발해봐요. 잘 설 수 있어요? 그 동물 별로 없어요. 두 발로 설 수 있는 동물들 별로 없잖아요. 뭐 곰 정도나 뭐 두 발로 쓰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다리뼈가 아예 뭘로 발굽으로 발달된 것은 좀 더 쉽게 잘 달리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끼발가락 하나 부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달리기는커녕 걷기도 힘들어요. 발가락 하나 부러졌다 생각해 봐요. 이건 포시작에 잡아먹히는 소리죠. 이해되셨어? 그게 몸집이 크고 발달되는. 그리고 이제 이를 봤어요. 이. 여기는 이가 풀을 뜯어먹을 거 있죠. 근데 풀을 뜯어먹는데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이에 작은 주름이 많아. 이에 주름이 많다는 것은 풀을 잘 갈아가지고 좀 더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진화가 된 거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실상 풀은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질긴 섬유소 사이에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내야 되고 그걸 또 분해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풀이 가지고 있는 또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의 상당 부분을 똥으로 내요. 초식 동물들은 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소, 말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창자가 엄청나게 길어요. 왜 그렇게 창자가 특히 소장이 왜 그렇게 깁니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위는 소의 위는 반추위라 해서 4개의 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소위가 4개 되는 거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반추동물은 먼저 한번 먹었던 음식물을 다시 개워서 또 씹고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걸 반복해요. 그만큼 풀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이 먹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씹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장이 굉장히 길어서 오랫동안 소화시켜서 오랫동안 양분을 뽑아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똥으로 나온 건 엄청난 양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똥이 떨어지고 소똥이 떨어지고 코끼리 똥이 떨어지면 그 똥이 떨어진 자리가 양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새로운 생산자 풀이 들이셔야하고 그걸 또 그 똥에서 약물 먹겠다는 소똥물이 말똥물이 같은 그런 곤충류들도 많이 꼬이고 그렇습니다. 반면 육식동물은 어때요? 육식동물 배대장 이런 놈들 봤어요? 육식동물은 단백질을 흡수하다 보니까 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의 몸집이 커지고 말의 다리 말단이 이렇게 좀 단순화되고 말의 이가 훨씬 더 풀을 잘 갈아먹어서 영양물 잘 흡수 그 말은 더 빨리 쉽게 몸집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자라게 된 증거로서 화석상의 증거를 제시하는 바가 되겠다고요. 되겠습니까? 화석상의 증거 말고도 발생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발생을 의미는 뭐예요? 발생하면 처음 들어요? 발생은 수정란에서부터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어린 개체가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이 발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성체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어린 물고기를 보았고 어린 도롱뇽을 보고 도롱뇽이면 양서류예요. 어린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 이렇게 볼까요? 어린 파충류를 보고 어린 조류를 보고 어린 사람 아이를 보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난 물고기와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 당연히 다르죠. 근데 초기 수정란을 보면은 그리고 배아 초기 때 보면 어류든 양서류든 파충류든 조류든 포유든 거의 비슷해요. 초기 배아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아가미 구멍 있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초기 발생 단계를 보니까 뭐 비슷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 어류부터 포유류까지 흔히 말하는 척추동물이죠. 이런 척추동물들은 아마 공통된 조상에서부터 나뉘어졌을 거야 라는 게 발생상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새우, 게 이런 거 좋아하시죠? 새우, 게, 그리고 가재. 가재가 진짜 이체체인가? 곤충류는 다리가 6개입니다. 곤충은 다리가 6개여서 육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각 다리가 있는 거미는 다리가 8개입니다. 팔각이라고 하겠고요. 팔각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우와 게와 가재는 10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10개라는 뜻이에요. 새우 다리 몇 개? 10개예요. 게 다리 10개가 되고요. 얘네들은 성체의 모습 보면 누가 봐도 새우고 누가 봐도 개인지 아닙니다. 근데 초기 발생 단계에 조에아라는 단계를 쓰는데요. 초기 발생 단계를 보면 이거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새우로 자랄지 개로 자랄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모양이 똑같습니다. 유생 단계에서는 아마도 공통 초상에서부터 얘네들가 내려왔겠지 하는 이게 발생상의 증거가 되겠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화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또 하나의 증거가 비교 해부학상의 증거가 되는데요. 상동기관과 상사기관 그리고 흔적기관 이런 이름을 쓰네요. 상동기관은 근본은 같아. 근데 지금 당장 하는 일은 다르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팔은 물건을 잡기 위한 팔입니다. 도그 개의 다리는 빨리 뛰기 위한 다리입니다. 개의 다리가 뭔가를 움켜쥐고서 건배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고래의 앞 지느러미는 헤엄치기 위한 거예요. 새의 날개는 날기 위한 놈입니다. 실제로 박쥐는 날개라고 했는데 박쥐 날개는 실제로 이렇게 손가락에 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날기 위한 놈입니다. 근본은 앞다리라는 걸로 똑같습니다. 사람의 팔이라고 했지만 이거 앞다리잖아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개의 앞다리, 고래의 앞지느러미 이거 모두 다 근본은 앞다리라는 걸로 똑같으나 하는 일은 헤엄을 칩니까? 날기 위함입니까? 물건 싣기 위함입니까? 달리기 위함입니까? 하는 일은 다른 게 상동기관입니다. 그럼 이거 왜 진화의 징후로 얘기합니까? 근본은 같은데 물속에 있는데 뭐 날기 위함이겠어요? 하늘 날기 위함. 그래서 그런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적응한 결과 헤엄치기에 적합한 형태로 또 날기 위함에 적합한 형태로 물건 잡기 위함에 적합한 형태로 그렇게 생물이 진화됐다라는 게 상동기관입니다. 반면 상사기관은요. 근본은 달라. 그런데 하는 일은 다르요. 하고자 하는 목적, 하고 싶은 목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관들이 비슷한 형태로 같다는 거예요. 벽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오르는 놈들 있죠. 감는 줄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감는 줄기의 근본이 뿌리인 놈도 있고요. 줄기인 놈도 있고요. 잎인 놈들이 있어요. 이를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감는 줄기의 근본이 잎입니까? 줄기입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감자하고 고구마 얘기하면서 감자하고 고구마 일단 양분을 저장하겠다는 영양기관인데요. 감자는 아마 줄기고 고구마가 뿌리일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분을 저장하겠다는 목적은 똑같죠. 근데 감자는 줄기에 저장된데 그게 마침 땅에 있었던 부분이고 고구마는 뿌리에 저장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양분 저장은 목적은 똑같은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새의 날개는 앞다리예요. 새의 날개가 앞다리입니다. 근데 곤충의 날개는 표피예요. 표피. 피부. 근데 하는 일은 뭐다? 하늘을 이면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흔적기관은 저거는 옛날에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기능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거.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이 꼬리뼈. 옛날에는 나무 위에 살 때는 그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함인데 이제 육상으로 내려와서 두 다리를 직립하다 보니까 꼬리가 필요 없어졌고 그다가 꼬리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진화가 됐겠지 않은 흔적기관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귀도 이렇게 움찔움찔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귀 이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동이근이라 하는데 초창기는 다른 적이라든지 또는 동물의 침입을 걱정하니까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집을 만들고 불을 피우고 성체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의 침입에 대해서 그냥 발 뻗고 잘 상황이 됐어요. 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움직이는 동이근이 흔적기가 남아있죠. 물론 가끔 일부 사람들은 자기 의도적으로 해서 귀를 조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적기관을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사족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뱀사자의 다리 족자예요. 뱀다리래고요. 파충류는 기본적으로 앞다리 뒷다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뱀은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뱀 파충류예요. 아마 뱀의 초창기에는 다리가 있었을 거라 하는데 이제 땅을 기는가 하다 보니까 다리가 오히려 불편해지면서 점점 짧아지고 지금에 와서는 뱀 다리는 특히 뱀의 뒷다리 정도 부분에 있는 것은 뭐 흔히 말하는 흔적기관으로서 약간 돌출된 뒷다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뭐 별로 하는 기능이 없는, 물론 지금 일부 뱀들은 이 사족 뱀다리를 이용해서 생식할 때 이성을 꼬시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옛날엔 충분히 기능을 했으나 특정 환경에 맞춰서 그 기능이 필요 없어지면서 흔적만 남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교 해부학상의 증거 또는 그냥 해부학상의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외에 지리상의 증거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죠. 비슷한 유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비슷한 유전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통해서 이 지금에 와서 서로 다른 이 진화의 결과들이 언제 분화가 됐는지, 그래서 이걸 개통수라 하는데요. 나무 숫자 씁니다. 개통수.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언제 분화가 됐는지, 유형관계가 누가 좀 더 가까운지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속 과목 관문계할 때 그냥 모양이 비슷하다고 같은 종으로 그렇게 같은 속으로 그렇게 묶으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해보니까 옛날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외로 꽤 유형관계가 멀리 있는 그런 놈들을 우리가 또다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침팬지나 오랑우탄 보면 사람과 유사한, 다시 말하면 유형관계가 꽤 가까운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개하고 돼지 중에는 누가 사람이 좀 더 가까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실제로 이런 개하고 돼지라면 사람과 유형관계는 누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돼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돼지 심장을, 물론 이제 유전자 조절하는 건데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사람이 한 2달 살다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돼지의 심장을 이제 이식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과 유전자의 구성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형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것들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좀 몇몇 개만 차단해도 사람한테 이식해 볼 만하지 않겠냐 하는 연구입니다. 물론 오랑우탄이나 원숭이가 훨씬 더 낫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랑우탄을 지금 보호종인데 그걸 심장 잘라낼 수 없는 성질은 아니고요, 그죠? 원숭이는 사람한테 넣기엔 너무 사이즈가 또 작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 중에 후보 중에 그렇게 돼지를 고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한테 페이지 186쪽 진화의 증거로서 화석상의 증거, 해부학상의 증거, 오른쪽에 발생상의 증거, 그리고 요즘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즉 분자 생물학상의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페이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문제 나중에 풀어도 돼요. 화장실 좀 네, 갖다 주십시오. 신주여까지 왔어요? 와, 좀 안 나왔네. 자, 뒷페이지 없는 게 볼게요. 그렇다면 이 진화에 대해서 진화설이라는 게 나오네요. 진화에 대한 논점이에요. 진화설의 맨 처음은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을 제시했습니다. 용불용설은 한 개체가 획득한 형질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다음 세대는 이 획득한 형질을 더 발달시키고 또 다음 세대가 더 발달시켰다 하는 게 용불용설인데요. 지금 도대체 목 기린이 저렇게 큰 목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